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주장에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했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담긴 첩보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입학처를 앞두고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로는 깨끗한 거 얻으시면 될 것 같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3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입원 중인 환자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 동창리 발사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한 것도 그렇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이민창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어제 오후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이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즉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됐다고 강조했는데 정확히 어떤 시험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시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 시험일 거라고 분석합니다. 앞서 지난 3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바 있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인 ICBM을 건드렸을 거란 겁니다. 담화를 발표한 곳이 최신 무기 개발 시험을 주관했던 국방과학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것들은 이제 ICBM 발사를 할 때 이런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엔진 시험부터 해서 약간 도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수순입니다. 미 CNN 방송도 지난 5일 동창리 위성사진에서 북한이 엔진 시험을 재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ICBM 액체 연료 엔진에서 진화해 연료를 충전할 시간이 필요치 않고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ICBM이 아닌 위성 발사용 신형 액체 엔진을 개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감행했다는 날짜 2019년 12월 7일. 바로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를 했죠. 동창리의 움직임을 논의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구 폐쇄한다던 동창리를 재가동했다. 북한이 약속을 깬 셈인데 청와대, 군 모두 이번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겉으로는 인공위성 발사체 시험장이지만 북한이 ICBM 기술력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2012년 ICBM급으로 평가되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고 2017년엔 ICBM급 화성 14형 등에 사용된 엔진의 연소 시험을 한 곳입니다. 따라서 동창리 발사장 영구 폐쇄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의 대표적 성과로 꼽혀왔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도 동창리 발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북한이 폐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ICBM 발사 능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북한이 오늘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한미의 비핵화 성과를 깨는 행보를 보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의 발표라 청와대 차원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 것도 동창리 움직임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감행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뭘 했을까요? 새로 지은 양덕 온천 관광지구를 방문했는데요.
무력 도발을 한 날 웬 온천이냐 싶지만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제재를 돌파해보겠다는 뜻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빨간색 중공식 테이프를 자르자 참석자들의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운명 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 있는 인민봉사기지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양덕 온천문화관광지구는 야외 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을 갖춘 종합체육문화시설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만 4차례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은 북한에 허용되는 몇 안 되는 돈벌이이기 때문입니다. 준공식이 끝난 뒤에는 직접 스키장 리프트를 타며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중대 시험을 한 날 김 위원장이 양덕 온천을 방문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준공사에 나선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다시 한번 선언한 자력갱생 노선이 거대한 승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1년여 만에 온천이 완공된 것을 두고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면,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면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힘든 건 불보듯 뻔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중단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선전해왔습니다. No missile launches, you have no rocket testing, you have no nuclear testing. There have been no ballistic missiles going out. There have been no long-range missiles going out. 그런데 이런 치적에 흠집이 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특히 내년 선거용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북한 비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I think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 만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할 경우 미국 내 유권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러한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도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간접적인 경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고와 함께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중대 시험을 했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고체 연료입니다. 북한이 뭘 실험했는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고체 연료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고체 연료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 고체 연료는 한 번 엔진에 장착하면 아무 때나 언제든지 쏘고 싶을 때 쏘는 게 고체 연료거든요. 그래서 군사용 미사일에는 다 고체 연료를 쓰고, 고체 연료를 쓰면은 발사 징후를 사전에 노출시키지 거의 않기 때문에 네네. 상대방으로부터 사전에 타격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기습을 달성할 수 있죠. 반면에 그 액체 연료는 한 번 주입하면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네. 산화 질염으로 돼 있어서 엔진에다가 주입하면 반드시 발사를 해야 돼요. 그게 그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타격을 당하기 쉽거든요. 네. 징후가 노출되고요. 예, 그래서 고체 연료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위성 발사체용 엔진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가령 자동차로 말한다면 배기량이 커진 엔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전에 그 위성 화성 14형, 15형 발사했을 때 이 4개를 묶고 따르지 않습니까? 한 개가 한 80톤 보수되는데 4개를 보니까 왜 고급 세단 자동차 같으면 엔진 기통이 뭐 8기통, 뭐 12기통 많다 보니까 힘이 좀 세고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북한은 스스로 2011년 11월 29일 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는데 원래 계측 선단에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한
수십 킬로 상공에서 폭발했다 그래요. 그 탄두가. 네. 그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동창리. 최근까지도 사실 청와대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사실상 재고시를 못하고 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북한을 너무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원래 그 작년 6월 그 싱가포르 회담 전에 동창리 발사장을 다 폐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먼저 상단을 드러내고 이런 폐기 순서를 밟다가 하노이 회담 올해 2월 실패한 이후에 서서히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달 11월부터 이제 다시 그 대양 움직임이 막 들어왔고 지난 일주일 전부터는 대형 컨테이너도 들어오고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전략 정찰기들이 다 우리 한반도 상공에 집결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약속을 스스로 위반한 폐기하겠다는 걸 또 9월달 공동선언에서도 폐기한다고 했고요. 네. 네. 결국엔 청와대가 북한을 너무 믿었던 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저도 하나 칼럼을 썼는데 좀 짝사랑한 거 아니냐.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사실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궁금합니다. 북한이 준비 중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제 실험이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지. 또 다른 무엇인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제 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도 그 백두산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추력이 높은 거를 실험한 다음에 재작년 보면 여름부터 3월에 실험하고 계속 화성 14형, 화성 15형을 쏘아댔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는 또 과학원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도 보고했다는 걸 봤을 때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격상시키는 거라니까 고체 엔진 실험을 하고 이걸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계속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네. 자, 지금까지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문구를 추가했느냐 아니냐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검찰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제보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에 근거가 된 제보자료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문모 전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 그 자체 로우 데이터와 청와대가 작성한 첩보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전 행정관이 최초 제보에 없던 비리 의혹을 추가했다면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더 커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제보 내용의 맥락을 보기 쉽게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를 종합한 결과 청와대는 제보자료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인 송 부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제보 내용에 대한 송 부시장과 문 전 행정관의 검찰 진술 내용도 달랐던 것으로 전해져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버티는 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 10명이 넘었는데 모조리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방해다. 또 경찰은 사실무근이다. 검경 갈등이 폭풍 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지난주부터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10명이 넘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이 소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출석 대신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울산청 청문감사관이 직접 소환 대상자와 출석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대상자를 만나 검찰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고 묻는 등 사실상 소환 불응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 받은 경찰관들이 청문감사실에 가서 출석 요구 왔다고 보고한 거잖아요. 출석 요구는 당연히 개인 판단이지.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압수수색 영장 갈등에 이어 검찰 출석을 두고도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과 정치하지 마라. 생전에 측근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이 바로 금강팀인데요. 금강팀에 참여했던 윤석규 전 청와대 행정관은 SNS에 여러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갔고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네. 노 전 대통령이 이걸 내다보고 정치하지 마라라고 했던 걸까라고 적었습니다. 금감팀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발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감찰 중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금강팀의 막내격입니다. 이 밖에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있는데요. 백원우 부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안전지사 편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사실은 좌희정, 우광재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네, 안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돕다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안전지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 그만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 네, 안전지사는 충남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 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어떻게 지냅니까? 이광재 전 지사는 박연채 회장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지사직을 잃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계 복귀가 여의치 않습니다. 네, 친노 핵심 인사들의 쓸쓸한 단면이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대변인대 대변인.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얼굴이 보이는군요. 네, 청와대는 숨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수사관이 아니라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문모 씨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이죠. 고민정 대변인은 SNS에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숨진 수사관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을 겨냥했는데요. 김정화 대변인은 아무도 고인을 죄인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 고래가 캠핑 가는 소리는 멈추십시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청와대가 숨진 수사관을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사건만 알아봤다. 아까 대변인 말도 나왔지만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여기서 캠핑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 첩보를 작성한 문모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가 두 사람이 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제보까지 하게 됐다. 네. 네, 청와대의 해명입니다. 예, 설명이고요. 다시 김정화 대변인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김정화 대변인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 어록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인용할 만한 촌철살인 같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김정화 대변인은 국민의당 출신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재인천하 조국 독존의 시대 국가적 혼란과 국정 손실이 너무 큽니다. 네, 신문 헤드라인 같은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걸 느꼈는데 아나운서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있잖아요. 화술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청바지. 청바지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위해 발기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드레스 코드가 이 청바지였습니다. 네.
청소년이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 역시 청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의원들 보니까 대부분 청바지를 입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은 왜 안 입은 겁니까? 유승민 의원은 밝은 좀 회색 면바지를 입었는데요. 유 의원 측에 직접 물어봤더니 면바지를 입은 다른 의원들도 있었다. 별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라 하긴 그런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지금 보니까 청바지를 안 입었어요. 젊은 때도. 사실은 정치인들이 젊은 층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청바지를 많이 애용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청바지를 입고 맘카페 회원들과 만났는데요. 변호사 출신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청바지 패션 어때요? 네, 우리 젊은 마음들 만나는 자리여서 모처럼 한번 입고 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청바지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구두를 신었는데요. 그 청바지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열려 있고 젊은 층의 힘든 점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진심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했는데 안 따랐다고 하니까 고집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백브리핑에서는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공성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이 김건모 씨를 고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내일 김건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건데 강 변호사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모 씨가 아가씨들을 8명을 앉혀놓고 소주와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피해자분을 보고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자, 아직까지는 주장일 뿐인데 이 강 변호사의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성범죄 사건에서 1차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증언일 텐데요. 이 강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증언을 근거로 당시 상황과 유흥업소의 공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이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의 논현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 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제출될 고소장에 이 범행 시기가 담길지 수사기관이 구체적 일시를 특정할 수 있을지 등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김건모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혼인신고는 했지만 그래서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네, 좀 의아하긴 하죠. 김건모 씨가 결혼을 발표한 게 2달 전입니다.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내년 1월에 결혼한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년 5월로 연기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 방송에서는 결혼식을 미룬 데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때문에 미뤘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모 씨는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이 부인을 넘어서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어제부터 김건모 씨의 데뷔 25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가 시작됐는데 논란 속에 장인 장모 등 가족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김건모 씨는 어제 무대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팬들에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 팬들의 반응은 평소와 달리 김건모 씨가 말이 없었고 무대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콘서트도 실제로 30분이나 일찍 끝났고요. 하지만 팬들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팬이니까. 또 뭐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담이 있고. 강용석 씨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의혹들이 지라시 형태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 변호사의 방송 내용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팬들은 고민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8년 전에 강 변호사가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한 적이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고소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 고소에 참가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인감 도장을 만들었어요. 인감 도장이요? 사실 안 좋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자, 사실 오늘 저녁에 SBS 예능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결방될까요? 아니면 방송이 될까요? 네, 사실 김 씨는 이 미우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주에 프로포즈 예고 영상도 방영됐습니다. SBS 측은 고심 끝에 잠시 뒤인 오후 9시 5분 원래 계획대로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가 다시 한번 법적 다툼에 휘말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병원 주차관리실에서 큰 불이 났는데 환자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화근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강경모 기자가 종합합니다. 병원 건물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병원 주차관리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1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상 환자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환자가 담배꽁초를 끄지 않은 채 버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환자가 담배를 피고 있는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골프채와 쇠파이프를 들고 누군가와 대치를 벌입니다. 흉기를 꺼내든 한 남성이 상가 건물 내 야구 교실로 들어와 사람들을 위협하자 이에 맞서는 겁니다. 야구 코치가 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덤벼들려고 이렇게 하길래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발차기를 해서 이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찰분들이 이제 엎어진 걸 갖다가 또 수갑 채우고 제압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 28살 박모 씨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트럭 역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근에 사는 차주가 세워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독도 앞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수색 작업이 오늘 저녁 5시 종료됐습니다. 실종 39일 만입니다. 유가족들은 추운 날씨에 수색 작업을 하다가 수색대원들에게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애끓는 슬픔 와중에도 이런 깊은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착한 휴대전화 메시지. 오후 5시래기에 실종자 수색이 공식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정이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확인만 하고 읽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고 마지막이고. 희생자 7명 가운데 김종필 기장과 배역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먼저 발견된 동료들을 위해 수색 중단이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게 우리 가족들을 그래도 잘 보내드리지 않겠나. 차가운 바다에서 무리한 수색 작업을 하다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도 컸습니다. 바지와 휴대전화만 돌아온 배역구조대원의 가족들은 시신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김종필 기장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앞섭니다. 그래도 우리 혁이는 바지라도 찾았잖아요. 김종필 기장님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유품 하나라도 찾았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합동 연결식은 모레 소방장으로 엄수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입니다. 뉴스에 해시태그를 달아드리는 뉴스타그램 채널A 체험 전문 기자죠. 이현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아이스 체험을 했다고요? 네. 한파에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서 생기는 블랙아이스. 블랙아이스란 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요. 사고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철렁하네요. 비슷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유사 빙판길을 만든 다음에 운전을 해봤는데요. 시속 30km로 커브를 돌 때는 회전 반경이 커지는 정도였지만 불과 10km만 속도를 높여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차량 안에서 찍은 영상도 보실까요?
화면 왼쪽이 시속 30km, 오른쪽이 시속 40km 주행 장면이고요. 시속 40km로 달리다 미끄러졌을 때 핸들도 많이 돌아가고 핸들이 돌아가네요. 예. 네, 차량이 심하게 앞뒤로 덜컹거렸습니다. 예. 실제 도로였다면 엄청난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긴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 오래 걸립니다. 시속 50km로 달리면 승용차의 제동 거리가 보통 도로에서는 11m인데요. 공판길에서는 48.3m로 4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인데요. 유일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상황, 교량이나 고가도로 같은 곳을 주행을 할 때는 언제든지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도를 50% 감속 운행하셔야 되겠죠. 네, 국도의 경우 보통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60km니까 시속 30km까지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 블랙아이스의 위험성 또 예방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그램이었습니다. 뉴스데이 조수빈입니다. 장관이나 보통 엄마나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비슷한가 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위장 전입으로 청문회 때 곤욕을 치렀죠. 입학처를 앞두고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로 학교 배정이 달라지다 보니 동네 일부 부동산에서는 아예 주소를 옮길 오피스텔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공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딸을 서울 덕수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자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덕수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하지만 입학처를 앞두고 자녀를 덕수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는 이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 행정동에 속하는지에 따라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선 집값이 비싼 아파트를 대체할 오피스텔 위장 전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월세로 그냥 깨끗한 거서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원룸과 단독주택 옥탑방도 위장 전입 장소로 추천합니다. 단독들에 뭐 방 한 개짜리에다가 그 옥탑 이런 데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3개월이면 애들 학교 그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의심할 때 대처법도 잊지 않습니다. 3개월 빌렸다가 아유 왜 주인이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 아유 글로 가기로 했는데 그쪽으로 못 가게 됐다고 그냥. 교육청은 내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원입니다. 반년 동안 10,000발 이상, 하루 평균 60발 이상의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 때문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새들이 떼죽음 당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는데요. 최루탄의 독성 물질 다이옥신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루탄 공포에 빠진 홍콩으로 갑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순식간에 뽀얀 연기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마스크를 쓰지 못한 청년은 기침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반년간 이어진 시위 사태 동안 경찰은 하루 평균 67여 발의 최루탄을 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인 이 최루탄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인지 최루탄이 발사된 거리에서는 새들이 떼죽음한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Parents are living in anxieties about their children's health because the environment that they live in, they go to school in, they socialize in, they play in, are contaminated. 시민들 사이에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홍콩 정부는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差唔多任何我哋燒任何嘢，甚至大家去燒烤所產生嘅二惡英咧，遠遠都係高過我哋啲催淚煙嘅。 이런 가운데 최루탄 사용을 옹호하고 있는 강경파 경찰 총수 크리스탕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해 오성홍기 개양식에 참석했습니다. 今天是我头一次这么近距离去看这个升旗典礼，我心情是非常的激动的，就是看见这个国家的国旗的飘扬。 중국 공안부장 등을 만난 그는 폭력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날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8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는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면서 건조함을 조금 달래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이 11도, 부산 12도 등으로 10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17개.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공언한 이후 대치동 아파트 값은 이렇게 뛰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이후 강남은 물론 강북 뉴타운도 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값은 1,000조 원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막힌 재테크로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줬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고 주머니 속에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노란 주머니 가지고 있습니다. 18번째 나올 주머니. 대책은 정말 믿어도 될까요? 집 없는 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부동산 시세를 확인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